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영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 경로와 통화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이 공개되고 있는데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보도도 많이 됐고 저희도 어제 충분히 다룬 만큼 짧게 요약만 하면요. 그 최상병 사건 수사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지난해 7월 31일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을 좀 앞으로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12시 7분쯤 통화가 이뤄졌고 그 직후에 박 대령은 보직 해임이 됐고요. 이날 점심쯤에만 두 차례 더 통화가 있었고 또 대통령과의 통화 전후로 경호처장,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도 있습니다. 도대체 권력 핵심부에서 무슨 일이 이날 일어났던 건가? 지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8월 2일이 그러니까 그 수사 기록이 원래 경북 경찰청에 넘어가야 되고 실제 넘어갔다가 그날 이제 다시 회수된 그날이기도 하고 박정훈 대령이 그날 보직 해임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날 말씀하셨다시피 경호처장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이고 이 김용현 경호처장도 충암고 1년 선배로 맞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대통령의 1년 선배. 그래서 이게 무슨 맥락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대통령실 회의가 있었다는 7월 31일. 이게 이날도 아까 전에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날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그날로 맞습니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가 갔는데 이게 이제 어느 부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대통령실 전화인 거는 확인이 됐고 요게 지금 그럼 무슨 내용이 이제 있었느냐 요것도 지금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두 사안을 좀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좀 이걸 밝혀야 이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그렇고 여기에다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실무자들 사이의 통화 내용도 내역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7월 31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25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그 사이에는 보직 해임이 될 뻔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그 보직 해임이 아니라 휴가로 명령이 또 변경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 비서관 그러니까 보좌관한테 전화가 가고 그런 다음에 보좌관이 해병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 문자였나요? 그러니까 연락이 가가지고 휴가로 바꿔라 보직해임을 휴가로 바꿔라 이렇게 돼서 그게 이렇게 처리됐다라는 것까지 지금 여러 이제 공수처 수사와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종섭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렇게 연락을 이제 했다라는 거는 이제 기록까지는 나왔잖아요. 그럼 그쪽에 이제 부처 경호실이나 경호처나 아니면은 행안부나 이쪽에서는 반응이 좀 어떤 건가요? 왜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직 경호처의 반응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 통화를 그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 그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탄코 없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잼버리 때문에 또 연락을 했다. 그리고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방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연락을 종종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진보 언론, 중도 언론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보수 언론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사설이나 칼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 제목이 윤 대통령이 최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이고요. 동아일보는 최상병 이첩 당일 윤 국방장관 전화 세 통 뭐가 그리 급했나 이겁니다. 중앙일보도 윤석열 이종섭 통화 당사자들의 해명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회에 나와서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로 또 답변했었기 때문에 지금 직접 더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강하게 나오는 거고요. 다만 조선일보는 그 윤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고 해도 이게 직권남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라는 얘기를 함께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일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파생되는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또 호주 대사로 보내려다가 또 논란을 키웠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외압 의혹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전화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바에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화폰이라고 이제 앱이 깔려 있어서 네.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예. 그리고 통신 기록에도 비화폰을 쓸 경우에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폰을 썼으니까 이종석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네. 이게 통화했다라는 사실이 나오니까 왜 비화폰을 안 쓰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나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것들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특검을 갈 이유가 없는 증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오히려 일이 더 커진 만큼 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밀 유출을 확인하겠다며 수사팀의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사건 배당권을 이용한 업무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게 공수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원구성을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아무래도 국방위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22대 이제 이 국회 임기가 오늘로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차 이제 시즌 2를 발의했다는 내용은 다음 소식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네, 일단 뭐 이번 22대 국회는 192석이라는 거대 범야권이 있고요.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겨우 개헌 저지선만 지켜낸 상태. 그런 여소야대 구도에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야권에서는 단단히 준비해서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각각 1호 법안이 지금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강공 드라이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1호 법안이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1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약간 수정된 부분이 그 특검 수사 범위에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부승찬 의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했고요. 또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에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이제 뭐 김준영 당선자 이제 의원이 됐죠. 이분하고 얘기했지만 한동훈 특검법이 1호 맞습니다. 법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고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자녀 논문 대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체포동의 요청을 할 때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도 그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한 얘기가 가장 앞서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일성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들 워크숍을 가는데 여기서 1호 법안이 나올 예정인가요? 맞습니다. 그걸 논의하러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갔습니다. 뭐 108개 의석이니 8석이 이탈을 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제 무력화되는 만큼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다 결속이다. 쉬운 말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1대 선배들이 가르쳐준 건 단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워크숍에서의 그 논의를 바탕으로 1호 법안과 주요 입법 과제 등을 좀 정할 방침이고요. 오늘 워크숍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당의 국민의힘의 여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 굉장히 이제 당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오늘 좀 어떤 게 나올지 내일 봐야 될 것 같고요. 개혁신당도 좀 뭐 세석이지만은 워낙 캐스팅 보트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에 활동이 좀 주목이 됩니다. 어떤가요? 이준석 의원실이 그 국회의원회가 530호거든요. 근데 옆방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첫 출근을 할 때 윤상현 의원이 축하하러 또 와서 좀 눈길을 끌었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손을 이렇게 거의 연인처럼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준석 의원은 윤 의원에게 많이 의지하겠다, 뭐 저도 많이 찾아뵙겠다, 뭐 이런 인사를 좀 주고 받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1호 법안을 내진 않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설명은 좀 있었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어떤 정치제도나 선거법에 대한 개혁을 첫 번째로 발의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룰 같은 경우에 선거가 임박해서 할 경우에는 좀 저항이 세잖아요. 선거의 규칙이 되니까 그만큼 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선거제도 바꿔보자 이런 얘기가 또 선거 임박해서 하면은 힘을 얻지 못할 테니, 그런 차원에서 개혁신당은 일단 뭐 위성정당에 좀 피해를 본 정당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초반에 이런 룰 세팅을 미리 좀 하겠다. 이를 통해서 뭐 정치 신인이 더 등용될 수 있도록 좀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그 개혁신당의 이제 천하람 의원, 그 전에 당선자하고 이렇게 뭐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나 대선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또 이 누구 유불리에 따라서 안 되니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이제 결선 투표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때 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개혁에 좀 관심이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자 우원식 의원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곧 되죠. 뭐 사실상 뭐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할지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내 이제 협상들 해야 되는 거고 상임위 배분 문제. 근데 이게 상임위 배분 문제가 막 길어지면 막 2달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원이 국회법대로 조속히 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요약하면은 성과, 대화, 국회법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22대 국회는 21대와 달리 성과를 내야 한다. 첫 번째.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화해야 된다. 다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글 말미에는 원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 원구성 법정 시한이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7일이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근데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를 못하게 되면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원구성을 마치겠다 이렇게 좀 벼르고 있거든요. 근데 쟁점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여기서 지금 이견이 제일 큰 건데 뭐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제2당이 가져와야 하고 운영위도 그동안 여당에서 맡아왔다라는 주장인 거죠. 관례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그냥 표결하겠다. 라는 입장인 건데, 우원식 그 국회의장 후보가 좀 이를 지지하는 듯한 얘기를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최해병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도 이제 조속히 통과시키려면은 이게 국회 개원이 빨리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미룰 수 없다라는 전반적인 기류, 그리고 뭐 당원들의 민심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 더 보죠.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좀 놀라운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이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5조 원입니다. 이걸 이제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미국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나토처럼 핵무기를 좀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겁니다. 이게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미국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그 확장 억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을 전제로 한 이번 의견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 의원인데 지금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후보는 주한미군 빼버리겠다고 얘기하고 핵은 배치하겠다고, 이게 이제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정부도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있고, 근데 이제 핵이 올 경우에는 군비 경쟁을 좀 유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우려들도 있잖아요. 사실 사드 배치로도 중국과도 엄청난 갈등을 겪을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동북아가 좀 어떻게 변할지는 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힘에 의한 평화가 정말 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도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최근 도발 행태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뭐 군사정찰 위성 발사하고 또 GPS 전파 교란도 시도했고 탄도미사일도 발사했고 좀
최근 가장 화제가 됐던 가축 분비물 쓰레기를 좀 풍선에 매달아서 좀 남쪽으로 내려보내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은 철통 같은 태세로 좀 지켜야 합니다. 다만 그리고 이 북한의 도발 행태를 좀 규탄하고 좀 이를 방지하라고 좀 촉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우리 국방력이 지난해 6위에서 올해는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국방력이 그 올라간 만큼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또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항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군비 경쟁이 우리 삶에 위안을 준 적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한 뭐 이유를 대면서 무기를 쌓으면 쌓을수록 상대도 쌓는다. 예. 그러면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다치게 된다.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건 보통 중년의 남성들이 결정을 하지만 다치는 건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부분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자 화성에 2045년에 태극기를 꽂는다. 지금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나온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각별히 챙긴 사안이거든요. 또 이 앞서서 과학기술 수석을 또 신설을 해가지고 직접 뭐 임무를 줄 정도로 뭐 그럴 정도로 각별히 챙긴 사안인데 직접 개청식에 오늘 참석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에는 화성의 태극기를 꽂기 위한 그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청장 밑에 임무본부장이 이렇게 있는 체제거든요. 예. 근데 임무본부장이 청장이나 대통령보다도 연봉이 높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면서 그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에 전 세계에 좀 우주과학기술 인재가 모이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예, 2032년 달, 2045년 화성 기억해 보겠습니다. 맹 기자의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